예, 잠시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앞서서 최근 자신에게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언론특보 그리고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 그리고 정치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발언 내놓을 것 같으신지요? 일단 지금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밝히실 것 같긴 한데요. 원내대표가 본인 자신과 관련되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께 그 해명의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관련된 거취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 관련되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이 돼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잠시만요. 그럼 지금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문진석 운영수석님과 부대표단 의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서 대변인님께 여쭤봤을 때 사과 혹은 해명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거취에 대해서 사퇴하겠다라고
내놨습니다. 예, 뭐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CCBB를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CCBB를 가리는 시간 동안 오히려 본인의 거취가 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저는 뭐 좀 다행스럽다. 당을 위해서는 뭐 본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긴 해명의 시간 또는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에 앞서서 일단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난 이후에 CCBB를 정확히 가리고 그리고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각오를 밝히신 걸로 봐서는 당에게도 또는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퇴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와 이 결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자신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이제 지금 방금 밝혔는데요. 예. 사실은 일일 일폭로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좌진들의 그 책임으로 돌리면서 각종 아빠 찬스 그리고 남편 찬스 이용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CCBB를 가리겠다 계속 그렇게 버텨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본인이 표명했어야 그동안 본인과 본인 가족의 그 비위 행위,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고 또 아빠 찬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입었을 그 상처, 그 낙심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위로와 또 도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 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원내대표 사퇴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관련한 압박은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 고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지. 지금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또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체를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CCBB를 가린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에 대한 거취 문제는 또 그때 또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직을 이제 사퇴하시는 이제 중대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결단에 맞게 당은 또 이 이후의 상황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그 이제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그 임시회 회기가 예. 이 상황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재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본회의 그 의사 전략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최대의 결단을 내리신 만큼 당도 그에 따른 합당한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빠르게 정상화 작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직 사퇴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그 혐오감을 느끼고 항상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그냥 본인의 그 의원직은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사실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의혹이 발생하거나 이런 범죄 사실이 발생을 하면 정말 즉시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만큼은 유독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닥치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종적으로 버티다가 안 되면 결국은 뭐 원내대표직만 사퇴하고 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권력을 행사를 하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또 여권 아니겠습니까? 여당이고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수많은 법안, 위헌적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람이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뭐 개혁법안, 위헌적 법안을 많이 발의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직도 이제 던져버리고 정말 내가 법 앞에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민생개혁 법안도 앞으로 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발언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제 리더십의 부재가 있게 된다면 지금 야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 리더십의 공백을 어떻게 또 채울 것이냐, 이게 지금 당장에도 민주당의 숙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 저희 그 당의 중간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신 경우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아마 당시에 일주일 정도 안에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재보궐 개념으로 잔여 임기를 마치는 그런 개념으로 선출되셔서 활동을 이어가셨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원내에서 빠르게 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일단 생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임시회기가 그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임시회기에 어떠한 법안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올려서 통과를 진행시킬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생법안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한 6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빠르게 통과시키는 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도 의장께 이 지금 법안의 어떤 이 상정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할 대상인 원내대표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 지금 그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를 진행하는 임시회기를 진행하는 이 전략에 차질이 온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원내에서 빠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 자리를 저희 선출을 하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진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차질은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내용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라는 이제 변수가 생긴 것인데, 지금 뭐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 전략상의 어떤 국민의힘 내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의 그 당원 수가 180명에 그 의원 수가 1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뭐 원내대표의 어떤 그 지위가 그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생법안 했지만 사실상은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우선적 처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이건 연초에 이미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진행했어야 될 법안들이 밀려서 뒤로 지금 연말까지 밀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위헌적 어떤 그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 정당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타협과 협의와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정말 당대표가 24시간 목숨을 걸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모든 위헌적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 상황, 또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이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이제 둘러싼 의혹은 사실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이 보도, 이제 MBC 보도에 따르면은 이 3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한 서울시 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허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를 강 의원이 만나서 대응 방안을 이제 논의하는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질책하는 좀 목소리도 있었고 묵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역시 또다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또는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당의 윤리위나 또는 윤리 감찰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이나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또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서울시당의 공천 관리를 실질적으로 그 주도하시는 위치에 있었고 또 강선우 의원 역시도 공천관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어떤 금품이 오고 가는 정황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게 당이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또 합당한 당의 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사실로 상정하고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당의 문제로 접수가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접근 방법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로 밝혀졌지요. 당사자 간의 녹음이 이미 그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당시 2022년에 서울시당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히려 공천관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간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1억 원이 강선우 의원의 그 수중에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강선우 의원이 알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제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매관매직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횡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아마 이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그 후보자가 돈을 준 사람이 어떤 협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김병기 간사와 상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명백한 후보자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능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강선우 그 김병기 이 1억 원 공천 대가 금품 거래 이 부분도 아마 곧 이제 특검이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2년에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김 전 원내대표는 이거 알면서도 은폐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카를 그냥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김병기 그 원내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뭐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법인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특혜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인카드를 그걸 가지고 무슨 소고기를 사 먹고 초밥을 사 먹고 무슨 세탁소를 거래를 하고 이런 정말 부도덕한 이런 행위들이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정말 우리 모든 정치권들이 나서서 국민 앞에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개인도 사용할 수 없도록 뭐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뭐 특검까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좀 과도한 주장이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특검 만능주의로 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크게 비판하시고 계시는 측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이 경찰을 넘어서 가지고 공수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그 방향이 되었던 어떻든 이 공권력에 의한 이 진실 규명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 따르면 지금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아니 법인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 업무 추진비 카드를 부의회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그리고 관계 경찰 당국에서 조사한 끝에 결국은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이미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새롭게 발견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의혹이 새로운 것처럼 그리고 마치 진짜로 이 관계가 다 확인이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지금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넘어서서 특검까지 주장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초만 반박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나오자 민중기 특검이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제 수사본부나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무혐의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 다시 수사하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다시 형사 기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요. 민주당 자체가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운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김병기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선 전재수 장관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이거는 그 통일교 측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아주 통일교의 그 아주 오랜 수건 사업 이거에 대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뇌물죄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뇌물죄로 본다라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찰 쪽에서 만약에 정치자금법으로 축소해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클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 제3자 추천 방식 이런 것들 놓고 계속 이제 의견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팟빵이라고 국민들 앞에 내놨는데 팟빵에서 팟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중기 특검 법안, 그 통일교 특검 법안에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추천은 야당과 또 대법원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모든 국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팥이 빠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지난 8월 달에 전재수 장관 등 이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윤영호 씨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묵살했다. 지금 그거를 특검이 조사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맞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재수 장관의 혐의가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뇌물죄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래서 사건 번호를 따서 지금 이것을 그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첩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까지 해야 된다. 특검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 처음에 최초에 윤영호 씨가 주장했던 것이 4천만 원의 현금을 줬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3천만 원과 시계 2점, 명품 시계 2점, 그 이후에 지금 국수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1점이다. 그리고 1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어디까지 특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예. 통일교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3자 특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특검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또 반드시 대법원에서의 특검 추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특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을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동시킬 명분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통일교 특검을 왜 국민들이 62%가 하자고 주장하셨냐면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달에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선택적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 달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고 매일 언론에 국민의힘과 통일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오히려 통일교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은폐하고 속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서 62%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린 민주당이 그걸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특검 법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희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받겠다고 했을 때는 여야 정치인 그 누구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다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이 혹시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 보셨나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계엄 옹호 논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참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 주장하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 노선과 현직 야당의 당협위원장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빼가는 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실용주의와 또 탕평 인사라고 하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이해운 의원을 발탁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상 전향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운 의원 저하고 같이 탄핵 반대
아스팔트에서 몇 날 밤을 같이 세웠고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철학이 맞지 않고요. 노선도 맞지 않습니다. 이념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탕평 인사를 외치면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전문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해운 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하고 또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기를 원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그런 분을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이해운 의원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고요. 전제 조건을 내걸었죠. 내란을 반성문을 써내라는 형식인데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이해운 의원은 아침에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실체를 몰랐다.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고요. 또 직접 본인이 현장에서 이 탄핵 반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직접 마이크를 잡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체를 몰랐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처음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교를 했지요. 정말 한국 경제가 지금 참 수출도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스피는 4,200선을 돌파했다. 정말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에 가보면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머니 경제는 이미 다 비어버렸습니다. 실물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회색 코뿔소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주식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아마 대규모의 경제회복재건위원회 같은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만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오늘 발언과 이제 과거의 여러 이제 3선 의원으로서의 여러 이제 행적들을 봤을 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당장 이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네. 사상 전향서를 받았다 이렇게 예. 평가를 주시는데, 그 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헌정 유린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사상 전향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해운 의원을 통해서 통합과 치룡의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국정에 참여하겠다라는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는 국민의힘,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운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죠? 이렇게 본인이 그 경험하신, 특히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에 이르는 상황이 왔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를 새롭게 선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습니까? 위헌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만 이 모든 과정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그 태도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국민의 지지가 점점 더 축소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아직도 이 내란의 그 탄핵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 강을 건너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일반 국민들의 평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예, 예. 잡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그 내란 하는데요. 사실은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 본회의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구도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그 시각인데요.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이재용 이해운 의원 자체가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계속 그거 탄핵을 반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을 하려고 보니 이 탄핵이 내가 탄핵 반대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내란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언어를 변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운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을 지금 장관을 얻기 위해서 뒤집었기 때문에 사상전향서와 제가 비유를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로부터 장관 수락 요청을 받고 수락한 지는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모든 당무를 지속해왔습니다. 또 공직자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해운 의원이 장관으로 발표하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냐? 지역구 당원들에 대한 연수가 준비되어 있었던 예.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분들이 예. 받을 충격,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저희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 당내 기조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장 어제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될 시기에 이게 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당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개념은 이념과 목적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냥 정당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정당제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제도 하에서 정당의 한 곳에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표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도 공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연 확장이다, 뭐 중도 확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 늘 용병을 가지고 저희가 대선을 치르고 패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다시 한번 정당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자.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그 워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따서 했는데 아마 그 당성은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대변인님께서는 반대로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뭐 가치관이라던가 신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 어떤 이제 국간을 이제 다뤄야 되는 이제 자리에서 그동안 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그 국정 운영 철학과 함께 녹아들어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단순하게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의 어떤 이 역량
또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부분들도 나름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한 역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저기 후보를 추천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운 후보자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단순하게 파편적인 한 순간만을 놓고 경제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그 추구하고자 했던 확장 재정, 저희 민주당도 무한정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해서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지금의 이 경제를 선순환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현재의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그 마중물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때는 아마 또 다른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의 전체적인 큰 줄기 흐름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당시에 말씀하셨던 긴축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당연히 이것도 정부 당국에서는 챙겨가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현재의 이 현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있어서 믹스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의 탁견을 믿고 선출하신 이제 지금 후보로 지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운 후보자께서 또 오늘 뭐 그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별도의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예.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그 사실은 재정 확장 정책이냐 재정 건전성 정책이냐는 경제 전문가한테는 너무 중요한 철학입니다. 신념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퍼주기 정책을 계속 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재정을 확장하고 퍼주기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됩니다. 물가가 상승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서민 경제가 입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이 입게 돼요. 그래서 호주머니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호주머니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계속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운 그 후보자께서는 사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경제 전문가이고요. 더군다나 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고가는 비어가는데 고간에서 자꾸 퍼내면 나중에 그 고간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회색 코뿔소라는 건 뭐냐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 위험이 닥친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회색 코뿔소다라는 거는 이미 치명적 위험에 다다를 정도의 재정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맞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람을 골라도 잘못 골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문회 모습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오늘 내일 국회에서는 연석청문회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 이제 개인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글쎄요. 그에 앞서서 어제 쿠팡에서는 피해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에 앞서서는 사과문도 냈고요. 또 자체 조사 결과도 냈습니다마는 일단 뭐 오늘 청문회에는 뭐 출석은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출석을 하지 않은 김 의장의 행보 그리고선 그 전날에 또 내놓은 이러한 어떤 보상금 지급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소나기를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심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화가 나 계신 상황이고 특히 그 정보 유출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자세가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모습이지
과연 쿠팡을 사랑하고 쿠팡을 통해서 많은 소비를 해왔던 이 소비자들을 위하는 모습일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비판을 여야가 이건 뭐 여야 없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내일 지금 국회에서 6개의 상임위가 연속해서 지금 쿠팡에 대한 상임 그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지난 17일에 있었던 그 쿠팡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만약에 오늘 또다시 재연된다면 예. 아마 이번에는 청문회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정조사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 쿠팡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제재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과문도 사실 국내에 제출된 사과문과 영문 사과문이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 그 5만 원이라는 보상이 실제 쿠팡을 이용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안에 편법적이고 꼼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는 새롭게 여러 개의 쿠팡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나마도 그걸 믿기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그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면 지금 쿠팡의 이 대응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청문회에 정말 성실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지 않게 된다면 더 큰 화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라는 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도가 달라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주요 핵심 인물들은 오늘 또 불출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나 국회에서도 뭐 카드들을 꺼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마 그 쿠팡 연석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쿠팡 없는 청문회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그 5만 원짜리 쿠팡 네. 보상 정책을 발표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5만 원짜리밖에 안 되나? 내 개인 정보가? 우리 국민 3,370만 명이면 대한민국 성인의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가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5만 원짜리 국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사실은 미국 사람이고요. 또 쿠팡도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그 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직접 언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쿠팡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너무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나서서 책임 당사자인 쿠팡한테 정부 유출자를 만나서 진술을 얻고 그 진술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찾아서 포렌식을 하겠다. 그건 증거를 조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가 나서서 쿠팡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즉시 나서서 수사를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3,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되고 나니까 쿠팡의 주식이 하루 만에 6.45%가 올라서 김범석 의장은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5만 원짜리 취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언론특보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